2021년에 그 취득세가 개정이 돼서 네네네. 취득세 중과가 네네.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게 얼마만큼 중과가 되는지. 네네. 취득세 중과가 네. 작년 2020년도 우리가 8월 12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취득세 중과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개념을 조금 아셔야 돼요. 네. 조정 대상 지역은 우리가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는데 네. 갑자기 그 집값이 상승을 한다든지, 급등하거나, 네.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인구가 집중된다든지, 그 다음에 분양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거래들이 자주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걸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여기는 이제 묶어놔야 되는구나. 그래서 투기 과열지구보다 조금 더 상위의 개념인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렇게 네. 묶어놓습니다. 네. 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어놨는데 처음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나타날 때 2017년도쯤에 나타날 때는 몇 군데가 없었어요. 네. 네, 한 40군데 정도. 뭐 그래도 이 정도만 많은데요. 이렇게 전국에 네, 40군데 정도 이렇게 해놨어요. 네. 근데 이제 2021년 1월 1일자 기준으로 조정 대상 지역을 보면 서울 전 지역, 세종 전 지역, 네. 네, 거의 다 전 지역으로 다 들어가고요. 거의 다 이제 포함되네요. 그냥 하도 많다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이제 아닌 해놓죠. 곳을 찾는 게 네, 더 아닌 빠를 것 곳이 같아요. 아닌 곳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닌 이걸 곳을 찾게 찾는 되죠. 게. 그래서 아닌 곳들이 갑자기 또 풍선 효과가 일어나는 그쵸, 또 이런 몰리죠, 장면이, 또. 그렇죠. 의정부, 네. 파주 뭐 이렇게 되는 곳, 양주 이런 네, 데도 양주. 그렇고. 이런 곳들로 또 이제 돈이 갔다가 이제 네. 다시 또 되돌아오는 이런 게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집니다. 자, 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했을 때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을 2주택을 이상을 이제 취득을 하게 되면 네. 이주택자가 만약 한 주택을 조정 대상 지역에 갖고 있었는데 이걸로 설명을 드릴까요? 네. 이게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붉은색으로 빨간색으로 네. 되어 있으니까 이게 네. 조정 대상 지역이 이 주택을 갖고 있다가 안 잡아도 되나? 네, 예, 넘어지진 않을 겁니다. 네. 네.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하나 더 취득합니다. 네. 자, 이렇게 취득을 하게 되면 1세대 2주택이 되죠. 그쵸. 그러면 요 2주택을 하는 요 취득하는 요 사람한테는 몇 프로를 매기냐면 8%를 매기게 됩니다. 8%. 네. 네. 만약에 얘가 집값이 10억이다. 네. 그러면 800만 원이죠. 8천이죠. 8천인가? 그렇죠. 8천이죠. 네. 8천만 원을 내게 되는 거죠. 8%인데요? 네, 8%죠. 10억이니까. 아, 10억. 그렇죠. 저 10억이니까. 우리가 네네. 이제 규모를 좀 네네. 키우시자고요. 8천만 원. 네. 우리 서울 전 지역에 1억짜리가 별로 그죠, 그죠. 남아 있지 아니, 않답니다. 제가 말은 10억이라고 듣고 1억에다가 계산을 아, 해요. 그러시구나.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8천만 원 10억이면 8천만 원이 엄청나네요. 되는 거죠. 네, 네. 8천만 원 세금을 네. 주게 되죠. 다만 우리가 이제 요 한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네. 우리가 1년 이내에 요 주택을 팔게 되면 기존에 예외는 없죠. 있던 주택. 그러면 이 한 주택밖에 없잖아요. 네. 자, 요거 한 주택에 대해서는 그냥 한 주택의 세금 1에서 3%를 매기겠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네. 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한 주택을 갖고 있다가 네. 내가 사이드로 하나를 더 조정 대상 지역에 하나를 더 취득했다. 그래서 1, 2, 3가 됐어요. 3주택이 됐다. 3주택이 됐어요. 네.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는 깔끔하게 12%를 모시게 됩니다. 12%? 네, 12%니까 아까 1억 2천? 1억 2천을 네. 우리 취득세로 매기게 네. 되는 거죠. 어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취득세를 매기게 되다 보니까 12%만큼을 내서 과연 이거를 취득을 해야 되느냐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다주택자들은 이제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이 이제 안 된다라는 그렇죠. 거죠. 추가로 아까 못 사겠네요, 그렇죠. 진짜. 그리고 또 아까 영끌들 세대들도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그 취득세도 또 우리가 부모님 세대에서 받거나 증여를 받거나 도움을 받거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 800만 원 정도는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8천만 이거 원이면 8천에다가 아까 1억 2천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럼 사실 결국 그 돈으로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더 있잖아요. 많으니까. 그럼 네. 결국은 이거를 이제 취득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거의 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추가로 하나를 더 취득함에 인해서 우리가 이제 세율이 되게 높아지는 이런 게 이제 2020년도에 취득세 중과 제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취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제 또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네. 자금 출처를 밝혀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자금 출처 네. 조사서라는 걸 써야 된다고. 네, 네, 그게 네, 뭐 네. 입사할 때 자소서보다 훨씬 쓰기가 어렵다고 하던데. 맞아요. 뭐 그거는 뭐 어떻게 맞아요. 써야 되는지랑 네. 그 자금 출처 조사를 무사하게 통과하려면 뭐 네,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 저희 상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이겁니다. 자금 네. 출처 조사 이 부분인데 우선은 자금 출처 조사 전에 네. 하나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거를 구청에다가 먼저 내게 되는데요. 네. 자금 조달 계획서 상에 들어가는
그런 항목들, 네. 이 항목들을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또 요즘에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게 입주 계획서라고 거를 아. 하나 더 쓰게 됩니다. 네, 입주 내가 이 계획서까지 집을 사면 언제 들어갈 입주한다? 겨 말 겨 이거예요. 아. 예. 안 들어가면 뭔가를 좀 이제 뭔가 또 색안경 끼고 보겠죠. 그러나 들어가는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볼 거냐 이런 부분을 또 이제 거기다 체크하기 아, 위해서 네. 입주 계획서까지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요청을 네. 하는데요. 자금 조달 계획서에는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네. 그 자금이 어디서 났소라는 거를 얘기를 밝혀야 해야 되는 되는 거죠. 밝혀야 되는 거죠. 네, 그냥 우리가 서류로만 쓰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 투기 과열 지구 안에 있을 경우에는 그 자금을 실질적으로 입증까지 해야 돼요. 어떻게 입증하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우리가 부동산을 만약에 10억짜리 샀다고 쳐요. 네. 근데 내 돈이 3억이 있어요. 네. 그럼 나머지 7억은 어떻게 쓸까요? 보통은 이제 뭐 대출을 받을 거니까 그렇죠, 일정 대출. 부분은 대출을 받을 것이고, 그렇죠, 대출. 근데 10억 정도면 이게 이제 9억을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죠. 이제 고가 주택에 해당되니까 그죠. 은행 대출이 한정적으로 될 테니까 그렇지요. 나머지 모자라는 돈은 네. 일단 뭐 부모님한테 빌리거나 빌리거나. 주변의 지인들한테 빌리건 뭐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되겠죠. 아마.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0억이라는 그 아파트를 하나 취득할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내 돈, 남의 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결국 취득하게 되죠. 뭐 흙 파서 취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 돈하고 그다음에 남의 돈인데 내 돈은 우리가 이제 자기 자본, 자기 자금이라고 자기 얘기를 자본, 하고요. 네. 그다음에 남의 돈을 타인 자금 이렇게 불러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금으로 들어오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 자기 자금은 내가 돈 버는 걸 가지고 입증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돈 벌었던 자금, 내가 월급 받은 거, 퇴직금 받은 거, 네 이런 거, 그다음에 내가 부동산 사고 팔았던 거, 이런 것들 가지고 내가 입증을 하시는 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자금 중에서 우리가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았든지 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쵸. 증여받았거나 상속받은 거, 이것도 네. 다 자기 자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타인 자금, 남의 자금도 있을 수 있어요. 그쵸.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주식담보대출 있잖아요. 주담대라고 얘기하는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자꾸 주식이 나오네요. 네. 네, 한이 돼서 주식. 네. 주택담보대출의 주담대라고 하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9억이 넘으면 한도 잘 안 나와요. 그쵸. 거의 안 나온다고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 주담대가 없으니까 대부분 다 신용대출을 받거나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부모님께 돈을 빌리거나 네. 지인들한테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뭐 아는 뭐 친구들한테 돈을 좀 빌려주세요. 네. 이렇게 해갖고 돈을 빌려오거나 네. 이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죠. 자, 이런 그 것들을 거기다가 상세하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상세하게 기록을 하는데 그게 어디에 들어가셔야 되는지가 잘 이게 구분이 잘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자기 자금으로 취득하는 건 거기다가 꼭 반드시 기록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타인 남의 자금이라고 생각하는 돈 빌려온 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타인 자금에다가 거기다가 적어 주셔야 됩니다. 꼭 적어 주셔야 되는데 거기서 꼭 체크를 주의하셔야 되는 거가 우리가 대출 받으신 것 중에서 거기 안에 내용을 보면 회사 대출도 있고요. 회사에서 돈 요즘에 빌려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쵸, 네, 우리가 주택 자금 지원 뭐 우리가 큰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자금도 지원을 해주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은행에서 받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타 대출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 기타 대출, 이 기타 대출을 정말 잘 적으셔야 되는데 그 기타 대출이 누구 거냐면 부모님한테 빌리신 거예요. 기타 대출. 네, 기타 대출이. 그 기타 대출 항목을 보고 네. 향후에는 이 사람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가 되죠. 네, 그걸 정말 잘 써주셔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 자식지간에 질문. 부모 자식지간에 돈 빌려주고 돈 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있죠. 네. 뭐 차용증 같은 거 쓰고 네네네. 뭐 그러면 빌려주고 빌려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세법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네. 부모 자식지간에 차용하는 거는 원래는 없는 걸로 본다. 안 없는 하는 걸로 걸로 봐요? 본다. 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외관을 갖춰야 되잖아요. 네. 실제로 돈 빌려주는 거고 요즘에 또 현명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식들한테 그냥 증여 안 하고 실제로 돈 빌려주시는 현명한 부모님들도 계세요. 네. 돈 빌려주고 돈 거기에 대해서 이자 받고 이렇게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거든요. 네. 자 그럼 그 형식을 따라오자는 거죠. 만약에 정말 부모님한테 돈을 빌려서 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부모님하고 차용증을 정확하게 쓰시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자를 정확하게 적으셔야 되는데 이자는 우리가 세법상에 나와 있는 이자율은 지금 4.6%로 되어 있는데요. 네. 그 4.6%의 이자를 정확하게 부모님한테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상당히 비싸네요. 비싸죠. 네. 시중- 만약에 뭐 우리가 4.6% 정도면 5억 정도다. 그러면 거의 부모님을 자식을 상대로 네. 이자 수입을 대법이죠, 올리시겠는데요. 대법. 자식을 상대로 네. 우리가 대법 이렇게 하게 되고요. 효도한다 셈 치면 되긴 하지만 뭐 그게 이제 결국은 돈 빌려주는 거지만 생활비를 받는 그런 개념이지만 그래도 네, 네. 이자를 받는 개념으로 이렇게 그쵸. 꼭 네. 가셔야 됩니다. 4.6%. 그리고 뭐 네. 어떤 경우에는 오바해서 뭐 가서 공증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공증은 하나의 형식적인 거고요. 네. 그래서 공증은 안 받으시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그래서 공증은 가서 받으시되 네, 받으시는데 금액이 너무 크다라고 하면 꼭 공증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금액의 한도는 우리가 취득 금액의 50%가 넘는다. 그러면은 공증을 받아주시는 게 좋은 거죠. 50%가 네, 넘으면 오면 가능한 네. 공증을 받아주시고 10억이나 칠 때 네. 5억 이상이 그렇죠. 나오면 네. 그 다음에 주의할 사항은 네. 이자가 반드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자를 드려야 되는데 이자를 드릴 때 그때 한 번이라도 빼먹으면 문제가 돼요.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한 번이라도 빼먹으면 네. 이 금액을 증여한 걸로 봅니다. 아, 그게 증여로 넘어가나요? 네, 증여로 딱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을 빼먹지 않으셔야 되니까 무조건 그 금액을 뭘 걸어 놓으시면 되죠? 자동이체를 걸어 놓으시면 돼요. 자동이체를 딱 정확하게 걸어 놓으시고 네. 그렇게 해서 돈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계속해서 이자가 지급되는 걸로 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적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보고 네. 그런데 우리가 취득한 사람이 뭐 30대 이하라든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5세 이하를 보시면 되는데요. 네. 35세 이하라든지 그다음에 이 사람이 뭐 고정적인 수입이었거나 그다음에 고정적인 직업이었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부모님한테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이자를 지급 못하고 원금을 못 갚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그게 부모님이 증여한 걸로 이렇게 보게 되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계획서를 쓰거나 해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끌 세대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무슨 소득이 좀 있거나 직업이 좀 빵빵해요. 그럴 경우에는 영끌해서 뭐 무조건 부동산을 취득하셔도 되겠지만 이제 뭐 대학 졸업하고 이제 취직한 지 얼마 안 됐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거는 금기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증여세가 나오는 케이스가 많고요. 증여세도 지금 보면 세율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30억이 넘어가면 50% 증여세율이 되거든요. 꽤 금액이 크다 보니까 우리가 증여할 수 있는 것도 좀 금액 세금으로 나갈 수 있는 여지도 크다 보니까 그것도 되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금 조달 계획서 쓰실 때 우리 자소서 쓰듯이 네. 아주 정성으로 꼼꼼하게. 하시면 좋은데요. 가능한 한 실수를 줄이시려면 주변에 우리 그 세무사들을 좀 찾아가시거나 전문가들을 찾아가시거나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오히려 그거 잘못 쓰셨다가 한번 조사 나오는 케이스가 많은데 그런 조사는 보통 구청에서 어디로 통보를 해주시면 우리가 이제 감정원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금감원이라든지 그런 쪽에 다 통보를 해주고 그 다음에 국세청에다 또 통보를 해줍니다. 여기가 좀 이상한데요. 그러면 수일 내에 우리가 이제 조사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조사를 받게 되면 그 자금뿐만 아니라 그 자금을 빌려 주시고 증여를 해주신 부모님한테도 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혹시 부모님이 또 회사를 또 하고 있거나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네. 이렇게 뭐 4억, 5억 증여했는데 부모님 회사가 세무조사 맞고 이런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파급 효과가 크다 보니까 우리가 꼭 이 자금 조달 계획서 요거를 쓰실 때는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가능한 한 거기에 걸리지 않게 그리고 네. 또 중요한 거는 아주 사실에 입각해서 네. 정확하게 작성을 해주실 거를 권해드립니다. 잘못 썼다가는 집 하나 살라 그랬다가 집안이 쑥대밭이 되거든요. 그냥 집이 날아가는 경우도 그러게요. 있어요. 네,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세무조사까지. 네, 세무조사까지 하면 뭐 거의 그냥 탈탈 이제 털린다고 이렇게 그러게요. 보시면 되죠. 네, 지금은 거의 뭐 우리 세금에 대한 그런 수요가 되게 높다 보니까 네. 국가에서도 요즘에는 좀 세금 징수율도 되게 높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조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어지간하면 요즘 전산으로 많이 돼 있잖아요. 네, 많이 돼 있어요. 네, 수입이라든지 네, 돈이 그렇죠. 오간 정황 같은 네, 게 다 나옵니다. 그게 네. 이제 질문 정말 잘 해주셨는데 그 전산으로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FIU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FIU 요? 네. FIU 금융분석원. 네. 네, 거기서 이제 우리가 개인 간에 여러 가지 돈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계속 수시로 분석을 해서 수상한 자금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이 있으면 국세청에다가 이렇게 통보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분석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세청 안에는 PCI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PCI는 이제 property 그다음에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System 이렇게 돼서 네, 발음이 조금 구렸지만 우리가 자산, 프로퍼티 자산이잖아요. 네. 자산, consumption은 소비, 네. 그 다음에 income은 수입. 수입. 네, 수입 우리가 프로퍼티는 다 나오잖아요. 내가 네. 자산을 취득하면 다 나옵니다. 네. 우리가 부동산 취득하면 등기부등본 다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어떤 주식 투자하면 주식에 대한 것도 다 나오고요. 네. 다 나오죠. 채권도 다 나오고요. 다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자산을 어디다가 투자했는지가 딱 나오게 되죠. 컨섬션, 사용하는 우리 카드 그렇죠. 다 나오잖아요. 현금 영수증 다 현금 나옵니다. 영수증까지. 어디서 썼는지, 얼마 쓰셨는지, 그다음에 이제 그 동선까지도 나오는 이런 부분이 되죠. 그다음에 인컴, 내가 수입도 다 신고가 들어가게 네네. 되죠. 네,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인컴에서 10억을 벌었는데 컨섬션 쓴 비용이 네. 5억을 썼어요. 네. 그럼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은 5억 5억이잖아요. 정도 되죠. 근데 프로퍼티 자산을 네. 막 20억짜리 샀어요. 네. 그럼 5억짜리 내가 순소득을 올려서 가지고 있는데. 5억이 있는데 음. 20억을 샀으니까 나머지 15억은 뭐에서 끌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끌고 온 거를 분석을 하는 거죠. 그거랑 우리가 쓰셨던 아까 자금 조달기에서 우리 대조해 보겠네요. 대조를 해보죠. 어떻게 해봐서 되나? 이게 차이가 너무 난다.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있네. 이렇게 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주 시스템이 너무 정교하게 잘 돼 있다 이렇게 네. 보시고요. 그래서 편법은 잘 통하지 않는다. 정보를 써야 따라가셔야 된다.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OBS